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7월 7일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텍톤 투자자문에서 주식운용본부장 맡고 있는 신종민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월가의 세 가지 포인트는 네. 첫 번째, 상반기 최고의 주식은, 두 번째, 연준 연내 추가 인상, 세 번째, 미중 반도체 싸움,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반기 최고 주식부터 알아보죠. 이제 좋았습니다. 7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하반기예요. 그러면 이제 네. 상반기 약간 정리하고 가는데 뭐 지난 시간에도 좀 정리해봤지만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상반기 S&P 500이 15.4% 올랐어요. 오유 많이 올랐습니다. 네, 나스닥은 31.7%.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월가에서 이렇게까지 오를 것까지는 처음에 작년 예상을 연말에 못했죠. 예상을 못했는데 예상 못했습니다. 상당히 세게 네.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 변수가 꽤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월가에서도 매그니피센트 세븐, 뭐 M7이라고 이렇게 네, 불리는 새로운 용어죠. 주식들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지금 이런 상승세를 주도했는데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러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네. 이렇게 해서 AI, 즉 인공지능하고 뭔가 관련된 그런 빅테크 기업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반기에 최고 성적을 거뒀던 주식 어디냐? 그럼 요 일곱 개 중에 하나가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그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상반기 대단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상반기에만 189% 치솟아가지고 이 S&P 500하고 나스닥 100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어요. 네. 당연히 이 챗 GPT로 시작된 AI 테마 이 바람을 좀 많이 탄 거죠. 네. 예. 다우는 그러면 가장 많이 올랐던 게 뭐냐? 네, 그렇죠. 요게 궁금한데 네. 이게 저기 엔비디아는 다우였거든요. 네, 뭔가 맞습니다. 했더니 세일즈포스. 네. 그래서 이게 59%나 올랐는데 이게 오르고.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AI 바람 탔습니다 보니까. 네. 예. 3월 달, 2월 달 뭐 해가지고 아인슈타인 GPT 네. 뭐 이런 해가지고 생성형 AI 개발 네, 툴도 서비스도 출간했죠. 발표했고요. 네. 6월 달에는 AI 클라우드라는 뭐 소프트웨어도 발표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같이 이제 AI 바람을 타고 쭉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다들 그게 관심사인데 네. 아주 흥미로운 또 저기 분석을 낸 데가 있어요. 그런가요? 예. 네. 투자자문사 카슨 그룹이 이런 데서 냈는데 네. 그러니까 전년도의 하락장인데 이번 연도에 10% 이상 S&P 500이 올랐을 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예,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또 분석을 분석을 해봤는데 네네. 이게 1950년대 이후에 이런 게 9차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때 보면 그 이후로 6개월 동안 네. S&P 500의 황승 확률이 88.9% 거의 90% 가까이 거의 100%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도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과거 사례가 그대로 반복되지 않겠지만 뭐 네. 이런 좀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평균 상승률 보니까 11.8%. 꽤 괜찮은 상승률이에요. 근데 그렇죠. 요거 이제 다른 케이스랑 좀 비교해봐야지 이게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네네. 그냥 상반기에만 10% 오른 경우가 있잖아요. 네. 요 때를 보니까 하반기에 한 평균 7.7% 올랐대요. 그러니까 전년도 올랐는데 상반기 또 오른 이런 케이스. 뭐 그것도 있고 떨어졌다가 오르는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모든 걸 다 해서 상반기에 10% 평균적으로? 정도 오르면 네. 하반기에도 오르는데 이게 한 평균 7.7% 오른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처럼 작년에 떨어지고 올해 10% 저기 들어와서 상반기 10% 오르면 12% 가까이 오르니까 네. 이런 게 더 좋은 거라는 얘기예요. 네. 예. 흥미로운 데이터. 예, 흥미로운 데이터입니다. 네. 뭐 7월 달도 보면 상당히 상승 확률이 높다. 네. 뭐 이런 또 데이터를 같이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뭐 월가에서 또 낙관론이 또 퍼지고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낙관론자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란 분이 있어요. 예. 네. 이분 엄청나게 세게 강세론 계속 주장하는데 작년에 계속 틀렸어요. 물론 작년 약세장이니까. 근데 올해 들어서 어쨌거나 또 강세론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말 S&P 500 추정치를 이번에 또 올렸는데 자기가 원래는 4,750보다가 이제 4,825로 또 올렸습니다. 네. 예. 70 정도 올렸네요. 예, 네. 그 올렸고 이게 뭐 아까 얘기한 그 케이스 그러니까 작년에 떨어지고 상반기 10% 정도 저기 오르면 네. 하반기 한 12% 정도 오른다. 네. 요 결과를 대입하면 네. S&P 500 5,000은 돼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렇게 좀 강세론자들이 점점 늘어나긴 하는데
여전히 뭐 그렇죠. 위험하다 이런 주장을 약세는 좀 더 많죠. 아직. 하는 분들이 네. 아직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분 이제 한 두 분 정도 말씀드리면 네. 이제 로젠버그 리서치의 설립자이고 또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데이비드 로젠버그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연준이 금리를 중단한 다음에 2, 3년 후에나 바닥을 쳤다. 아. 금리 중단 후에 이게 약세장이 오지 바로 네. 강세장이 오질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 반동 그러다 보니까 주식 반등하는 게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네. 또 얘기를 했고요. 또 GMO란 자산운용사의 공동 창업자 이분도 유명하신 분이죠. 제레미 그랜섬. 유명하신 투자자입니다. 네, 이분 네. 상당히 유명한데 근데 버블론자로도 유명해요. 상당히 증시에 거품이 많이 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은 현재 시장이 지난 100년간 나타났던 네 가지 슈퍼버블이 있는데 그 네 번째 슈퍼버블의 마지막 순간이다. 네. 그래서 꺼진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AI 붐이 이 거품 꺼지는 거를 막지 못할 거다. 세게 얘기해요. 근데 이분 얘기가 또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게 이분이 2008년 닷컴 버블 붕괴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명세를 탄 분이라서 네. 이거 혹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분이 얘기하는 이제 네 가지 슈퍼버블은 첫 번째는 대공황 직전에 있던 1929년 어우,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는 닷컴 버블이 그게 달했던 1990년대 후반 대단했죠. 그리고 미국 주택 시장 거품이 심했던 2006년 금융위기. 이걸 세 가지 버블을 슈퍼버블을 하고 네. 이번을 또 네 번째 슈퍼버블이다 이렇게 그럴 수 계속해서 있죠. 네네. 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얘기는 좀 섬뜩한데 하여튼 이렇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일단은 되게 뭐 상반기만 보면 하반기는 좀 괜찮아 보이는 네. 그런 흐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레미 그랜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슈퍼 버블이라는 의미는 또 어마어마한 강세장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앞에 세 가지 케이스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투자자들이 잘 판단해서 좀 활용을 해야 되고 네. 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또 리스크들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상반기 최고의 주식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연준 얘기인데요. 연준 연내 추가 인상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연내 추가 인상한다는 얘기는 뭐 다 알려진 얘기긴 해요. 근데 다시 그렇죠. 한번 이 연준 회의록에서 확인을 네.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네, 6월 FOMC 회의록이 최근 이제 공개가 됐지요. 네. 6월은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 3월 시작한 미국의 금리 인상이 15개월 만에 동결 그렇죠. 된 멈췄죠. 때입니다. 네네. 6월에서 동결을 했는데 이때 무슨 얘기가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죠. 상당히 궁금하죠. 근데 네. 딱 뚜껑을 까보니까 조금 의외의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물론 아까 얘기한 연내 추가 인상이라는 거는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신호를 줬는데 네. 의외의 얘기가 이때 금리 동결이 만장일치로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표에 그렇죠. 참석한 11명이 다 금리를 동결하자 해서 만장일치 됐는데 회의록 보니까 일부는 금리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나옵니다. 네. 회의록 따르면 일단 전반적으로는 금리 동결 기조가 있었다 하면서 이 거의 모든 almost all 참석자들이 연방정부 금리 목표, 즉 기준금리 목표를 네. 유지하는 걸 적절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일부 참석자들이 25bp, 즉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금리 인상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은근히 있었다는 예. 얘기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렇게 주장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하여튼 이런 목소리들이 연준 내에 있었고 네. 연준이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네.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럼 금리 인상을 주장했느냐?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했고 또 경제 활동 모멘텀이 예전에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강하고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목표는 우려가 2%까지 있고. 돌아가는 데는 네. 좀 그다지 별로 뚜렷한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그 일반적으로 나머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지금까지 급격하게 이제 금리를 올렸잖아. 1년 만에 한 5% 포인트 많이 올렸는데 올랐습니다. 네네. 요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켜봐야 된다. 요게 다수여 가지고 금리가 동결됐다. 이렇게 좀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확인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연말까지
추가적 금리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네. 이런 분들이 또 거의 그렇죠. 대다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 얘기 뭐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연내 그렇죠. 뭐 또 추가 인상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앞에 이게 말씀을 회의록 이렇게 딱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이 부분이 또 어젯밤에 또 고용 데이터가 또 네.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숫자가 나와서 음. 미국의 고용이나 소비가 여전히 굉장히 견조하다. 거기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당연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어젯밤 이제 고용 데이터, 네네. 민간 고용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ADP 연구소라는 데서 데이터를 발표했죠.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매달 발표를 하는데 네. 민간 고용이 49만 7천 명이나 네, 늘었어요. 거의 50만 명 가까이. 이게 월가 예상이 한 22만 명이었는데 2배 이상 나왔습니다. 2배 이상 확 늘어서 이제 민간 고용 서프라이즈인데 사실 네. 요거 이제 전체 고용은 이제 7일 날 나오잖아요. 그렇죠. 7일 날 나오는 게 어떻게 될지 이 추세가 거의 계속되면은 분위기는 비슷하다고 보고 이 있습니다. 월가가 지금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월가 전망은 6월 달에 24만 명 네, 이렇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물론 전달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33만 9천 명이 나와서 네. 완전 또 서프라이즈였는데 네. 그거보단 줄 거로 줄 걸로 생각하는데 봤는데 민간 훨씬 더 고용이 많이 이렇게 나왔어요. 늘어나면 이렇게 더 서프라이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고용이 왜 이렇게 좋으냐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제 어젯밤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호텔이나 레저 같은 서비스업 고용이 굉장히 많이 네.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IRA 이후에 굉장히 미국의 어떤 건설 고용 수가 또 음.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관련된 고용 수가 네. 또 굉장히 많았다. 이게 서프라이즈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물가 걱정하는데 물가는 약간 좀 둔화되는 약간 둔화되고 상승세가 있죠. 둔화되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고용이 좋으면 물가가 다시 또 자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물가는 이제 근원 PCE 물가가 나왔죠. 네. 이거 보니까 5월 달에 전년 대비 4.6% 해서 월가 전망인 4.7%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네. 좀 괜찮은 데이터다 이렇게 봤고 또 이제 연준에서 좀 핵심적으로 보는 근원 PC 물가, 네. 즉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 뺀 거죠. 요거는 전년 대비 4.6% 해가지고 요것도 이 월가 전망 4.7%보다는 괜찮게 나온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물가는 좀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고용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저 다시 물가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월가는 약간 골디락스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나빠지지도 않고 경기가 네. 아주 좋아지면 또 금리를 또 그렇죠. 세게 올리게 될 테니까 그렇죠. 그것도 안 좋고 그래서 좀 적당히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약간 서프라이즈가 또 나오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그 골디락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오히려 경기 침체에서 물가가 적당한 수준에서 경제는 성장하는 그 골디락스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가능성이나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네.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준이 어떻게 할까? 이거 7월 달은 상당히 이제 금리를 올릴 것 같다. 그렇죠. 뭐 이런 확률이 굉장히 전망이 많이 높습니다.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의회 나가서 이제 연준 의원들이 올해 한 두 번 금리 인상을 대부분 지지하고 있다. 이게 그렇게 하면서 이게 정확한 예측일 것 같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이 좀 월가의 이 생각이 좀 강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실제 이제 페드워치 트리라고 네. 시카고 상품거래소 에서 그 금리 확률 예측하는 거 보면 7월 FMC의 0.25% 금리 인상 확률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91.8%에 달해요. 네네네. 굉장히 그러니까 높아졌습니다. 6월 달에는 잠시 멈춤했지만 7월 달엔 다시 올릴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연준 연내 추가 인상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또 핫한 토픽이에요. 맞습니다. 미중 반도체 싸움인데 네. 뭐 미국이 계속 이제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뭐 네. 하고 있는데 또 중국도 발끈했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그 올해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서 일부에서 이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좀 해석도 되는데요. 네.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반도체 규제를 당했다 그러면 올해는 좀 반격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굉장히 강력한 또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좀 이렇게 긴장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막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규제 발표 이거 맞습니다. 뭐였죠? 예. 일단은 그 중국 상무부가 7월 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 통제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8월 1일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갈륨 및 게르마늄 화합물 한 30여 가지에 대해서 수출을 하려 그러면 신청서를 써서 중국 정부의 심사 허가를 거쳐야만 수출이 되도록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이 그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어떤 생산 비중이 굉장히 절대적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또 반도체 생산에 네. 또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어떤 수출 규제가 발효가 돼서 실시가 돼 버리면은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네. 분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반도체 주가에도 좀 악영향을 그렇죠. 줬죠. 예.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거 발표 이후에 일단 하루에 한 2% 정도 좀 하락을 했고 예. 어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좀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된 게 6월 30일 네덜란드에서 예. 어떻게 보면 미국 측의 요청에 의해서 네덜란드와 일본이 중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 장비 수출을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6월 30일 날 발표를 하니까 네. 바로 3일 이후에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맞대응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된 겁니다. 네. 좀 앞서도 뭐 중국이 마이크론 가지고도 또 규제하겠다고 그것도 했잖아요. 굉장히 좀 예. 이렇게 놀라운 일이었죠. 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규제이 마이크론인데요. 중국이 올해 5월에 마이크론의 제품의 중국 판매를 전면 어떻게 보면은 심사하겠다. 사실상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 이제는 오히려 이렇게 반쪽에 반격을 하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규제가 이제 된 거고요. 예. 이때 이제 많은 이제 중국의 관료들이나 어떤 언론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중국이 반도체 규제를 당해왔는데 어떤 자신들의 강점을 가진 분야를 활용해서 반도체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다. 네. 이런 신호를 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지난해 좀 돌아가 보시면 엔비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이제 미국이 좀 규제를 했고요. 그렇죠. 예. 이제 네덜란드 이제 ASML의 장비를 또 중국 수출을 규제를 했었는데 네. 이제 규제를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음. 실제로 이제 장비들이 계속 납품이 되고 이런 네.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예 엔비디아 칩을 전면적으로 중국 수출을 금지할 거라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미국에서. 정부가 발표한 건 예. 아니고 예. 뉴스들이 있고. 근데 최근 네덜란드 정부가 또 저렇게 ASM을 네. 통해 가지고 규제를 강화하니까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규제를 통해서 중국도 한번 아주 강한 반격을 한 겁니다. 네, 서로 싸움이 되게 강해지는데 네. 일단 갈륨하고 게르마늄 이게 어떤 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반도체 생산에? 이게 좀 예. 이게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 이제 미국의 지질조사국이라는 네. 데서 이제 전 세계 이제 광물들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근데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갈륨 생산량의 90% 이상이 중국. 그다음에 게르마늄 생산량이 68.5% 이상이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중국이 이제 다 절대 중국에서 적인데요. 생산되는군요. 근데 이제 예? 갈륨은 뭐에 쓰리냐? 이제 질화 갈륨이라고 해서 GaN이라고 하는 예. 이제 굉장히 첨단 통신용 반도체에 씁니다. 음. 우리가 아는 뭐 D램이나 뭐 GPU나 이런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네. 통신용 이게 좀 업체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업으로 뭐 브로드컴이 만드는 그런 첨단 통신용 반도체에 쓰이고요. 이제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반도체 실리콘 반도체 첨가물로 쓰여서 거기 어떤 반도체, 태양 전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위성 관련된 우주 산업 이런 데 쓰이는 반도체여서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이는 어떤 범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첨단 네. 반도체에 쓰이는 제품들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D램은 아니고 첨단 반도체 쪽에 주로 들어간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중국이 이거 수출 규제하면 뭐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차질 여기까지 이어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품들이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매장량이 중국이 많아가지고 매장량도 충분히 많지만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점유율이 높아진 게 아니라 예. 이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굉장한 공해가 발생합니다. 음. 그러니까 환경 이슈가 있고 환경 오염이 굉장히 좀 소위 발생해서 더티 인더스트리라고 불리는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나머지 선진국은 물론이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까지 생산을 다 철수하면서 자연스레 중국 생산비율이 높아진 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미국이 이거를 다시 자기 땅에서 파서 생산하려 그러면은 일단은 시간적인 타임 렉이 좀 발생을 하게 되고 예. 이 환경에 대한 이슈를 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은 히토류라고 불리는 광물인데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이제 원소 기호로 나눠서 굉장히 희귀한 광물들이 있는데 예. 이 히토류 정제 생산의 87%가 방금 말씀드린 똑같은 이슈를 중국이 또 생산하고 다 중국에서 만들죠. 그래서 이번에 예. 중국에서는 이제 갈륨 게르마늄을 우리가 이번에 규제하지만 계속 나오면 히토류 너희들 다 규제할 거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 좀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도 살짝 말씀하셨지만 이게 미국이 원래 이제 첨단 반도체랑 이제 반도체 장비 이제 수출을 중국에 대해서 규제하겠다. 그렇죠. 한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점점 이렇게 맞습니다.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예상외로 좀 저 미국의 그런 규제가 잘 통하지 않고 있다. 아까 그렇죠.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좀 있나요? 이게 참 재밌는데요. 예. 일단은 반도체 공급망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다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복잡성 때문에 이번에 규제가 실제로 실시가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게 규제를 우회해서 첨단 제품들에 대해서 서로 거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지난해 11월에 이제 엔비디아 칩을 규제를 해서 엔비디아의 이제 최첨단 칩이라고 할 수 있는 A100, H100 제품을 규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걸 우회한 이제 어떤 수출 규제의 어떤 기준을 맞춘 A800, H800이라는 네. 제품을 만드는데 사실상 기능이 동일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실제로 지금 어떤 그 중국에 거래되는 음. 어떤 우리가 표현한 좀 암시장이라 그래 그런 데서 H100 제품이 음. 버젓이 거래가 되는데 오히려 미국보다 한 30, 40%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아시는 대로 최근 분기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예. 그게 주요한 이슈가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렇게 2차 거래 시장에서 더 비싸게 거래된 효과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노광 장비라고 네. 하는 반도체 ASML에서 만드는 ASML은 거요? 네. EUV라고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이제 반도체 패턴을 새기는 장비입니다. 광학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EUV라는 장비를 규제했더니 ASML이 DUV의 생산을 늘려서 중국의 규제 좀 약간 다운그레이드된 상품인가 보죠? 그렇죠. 예, 제품인가 보죠? 이러면서 사실은 거래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CEO들이 최근에 다 중국을 방문해서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한쪽에서 막아버리면 저쪽에서 막아버리면 네. 결국엔 반도체라는 게 결국은 돌고 돌아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정말 재앙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 서로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으로는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나 ASML 사례처럼 거래가 계속 될 수 있을 거라고 관측은 되지만 실제로 거래를 단절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8월 1일부터 중국의 규제가 시작되고 9월 1일부터는 네덜란드의 어떤 규제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의 어떤 흐름들을 좀 잘 지켜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진짜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국내 투자자들도 반도체 기업도 많이 투자하고 굉장히 있잖아요.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뭐 이렇게 가전 제품들부터 해서 뭐 전기차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와의 직결된 문제고 또 안보에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수출 규제를 통해서 반도체가 원활히 그 이후에 생산될 수 있는지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이슈 네. 미중 반도체 싸움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데이터도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분들의 의견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잘 챙기셔서 기업들 실적 특히 잘 챙기셔서 성공하는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증시를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지금까지 텍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